(1583년 2월) 조선의 국방실무자인 병조판서가 임금에게 시무육조라는 글을 지어 올린다. 우리나라는 태평한 지 오래되어 방심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와 만일 큰 오랑캐가 침입해 온다면 지혜를 가진 자라도 계책이 없을 것이옵니다. 이 글의 저자가 바로 율곡 이이 선생이다. 율곡은 다가올 전쟁을 예견하고 10만의 상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조선시대 병력 운용의 기본은 농사일을 하다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군에 입대하는 병농일치. 새로 상비군을 만들려면 훈련을 해야 하고 군인과 말을 먹여야 하며 병사들에게 녹봉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조정 신료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그렇게 10만 양병의 계책이 좌절된 지 9년 후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바로 임진왜란이다. 당시 제대로 훈련받고 무기를 갖춘 조선군은 겨우 8,000명.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16만 대군을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전력이었다.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이후 390여 년이 흐른 1970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실상이 보고된다. 베트남 전쟁의 지원을 맡았던 타일러 통합참모본부장의 증언은 70년대 당시 우리 군의 무장 상태가 얼마나 빈약했는지를 말해준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해 7년의 전란에 휩싸였던 치욕의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1974년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적인 전력 증강 계획, 바로 400년 전 율곡의 외침을 실현하는 율곡 사업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국군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율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전 국방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교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율곡 사업 앞서 이제 제가 우리 군의 현대화를 이끌어온 사업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율곡 사업에 대한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서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토론 과정에서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평가가 복잡한 문제일수록요, 아예 기본 개념부터 좀 확인이 들어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 교수님께서요, 우리 프로그램 전반의 이해를 좀 돕는 수준에서 율곡 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율곡 사업은 전력 증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사업이 초창기에는 율곡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졌고, 또 시대가 쭉 바뀌면서 방위력 개선 사업, 전력 정비 사업, 전력 투자 사업, 획득 사업 뭐 이렇게 불리다가 요즘은 아마 방위 사업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요.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70년대에 군의 전력 증강 8개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증강 8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때로는 뭐 국방 8개년 계획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전력 증강 8개년 계획의 암호명으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곡 계획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곡 계획에 따라서 수행된 그 전력 증강 사업을 율곡 사업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이제 바로 서 교수님께서 율곡 사업 전반적인 거의 개념, 범위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 부 박사님께서는 율곡 사업의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뭐 단군 이래에 정말 굉장히 큰 사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1년 동안 다 벌어들이는 것이 6조 7천억이었습니다. 국방비가 3천억에 못 미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중에 전력 투자비가 17.4%를 차지해가지고 517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보면 이 가치가 굉장히 적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차 율곡 기간에 약 9조 7천억 원. 그 중에 거의 30%를 투자해가지고 율곡 제1차 율곡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그 돈이 약 한 3조 원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약 매우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라 돈의 3분의 1이 국방비로 들어간 거죠. 그 중에 또 한 30%를 또 우리 전력 증강하는데 이렇게 썼던 그런 것입니다. 2차 율곡 기간인 82년에서 86년 사이에서는 국방비 합계가 17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요새는 얼마입니까? 38조가 넘지 않습니까? 한 해 국방비가. 그런데 이 기간에는 몇 년 동안 모아도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 중에 31%를 투자비로 넣었습니다. 그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분의 1을 군사력 건설한 국방비에 이렇게 쏟아 넣었죠. 3차 율곡 기간에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때는 나라 살림살이가 좀 좋아져 가지고 국방비가 이 기간 동안에 다 합쳐 보니까 요새 한 해 국방비 수준인 한 38조 정도 몇 년 동안 모은 것을 그 수준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퍼센티지로 전력 증강 투자 율곡 예산으로 한 이 기간 중에는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7%를 투자해가지고 14조 원을 투자비로 했습니다. 18년 동안 총 해서 율곡 예산으로 23조인데 그래도 그 당시 돈으로는 엄청난 돈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그 느낌으로는 작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한 그런 아주 국가적으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게 갔던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 살림살이 규모에 비해서 그 당시 투자했던 규모가 이제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이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안병길 전 차관님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군에서 역임하시고요. ADD하고 국방부에서 두루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율곡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 이제 많이 맡아서 이제 역할을 이제 해오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일반 이제 내막을 잘 모르는 이제 국민들 혹은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율곡 사업 한마디로 이게 소개하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고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선 방위력 개선 사업이다. 우리의 방위력 개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된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율곡 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이야기는 1973년 4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하겠습니다. (1973년 4월) 을지 연습을 앞두고 국방부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위한 4가지 지침을 밝힌다. 자주 국방을 위한 군사 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에 참여하라. 작전 지휘권 인수 시에 대비한 장기 군사 전략 계획을 수립하라. 중화 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 등을 제외한 소형 무기 및 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 1980년대에는 이 땅에 미군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가정하고 합참은 독자적인 군사 전략 및 전력 증강 계획을 발전시키도록 하라.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 계속되던 당시 자주 국방은 국가 제1의 과제였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개월에 걸쳐 합동 기본 군사 전략 초안이 작성된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군 장비 현대화 계획 작성 지침이 마련되고 곧바로 6회 공군의 하달, 각 군별로 전력 증강 계획이 작성됐다. 대통령의 최초 지시로부터 10개월 후 각 군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총합 1974년부터 1981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 전략이 완성된다. 바로 전력 증강 8개년 계획이다. 네, 지금 VCR에 보신 것처럼요. 대한민국 최초의 자주적 전력 증강 계획, 국방 8개년 계획 이제 수립 과정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서 교수님,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 주한민군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 가정해서 독자적으로 이 자주국방의 어떤 전력을 좀 증강해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1973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군 현대화라는 그 개념 또는 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도 그 박정희 대통령과 린던 존슨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 그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그 당시에도 뭐 그 한국군의 어떤 자주적인 그 방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언급되고 하면서 그 다음 해에 그 브라운 각서라는 그런 주한미 대사였던 그 브라운이 우리 외무부 장관에게 그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철수하고 미군 철수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한국군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군이 현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각서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군 현대화가 일부 추진됐는데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그것이 거의 그 이행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121 사태, 그 김신조 그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일어나죠. 그다음에 그 푸에볼로 납북 그 사건 일어나죠. 또 울진 삼척 공비 사건 나타나고 뭐 미군 정찰기 그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에서의 대공세 뭐 이런 그 안보적인 그런 여건이 굉장히 그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그 발전됐고 급기야는 1969년도에 그 닉슨 독트론이 그 선언이 됩니다. 아시아 국가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 자기들이 다 책임져라. 미군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선언이 발표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그 고조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항의도 하고 철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의사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그 우리를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에그뉴 그 당시 부통령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좀 안심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에그뉴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또 뭐 그 주한미군 철수를 어느 정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좀 말이 오가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군의 그 현대화 계획 부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는 대신에 한국군의 그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하면서 나온 그 계획이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이라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서 한국군이 이 장비해야 될 장비 리스트를 쭉 뽑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적극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베트남에 파견되면서 우리 국군이 사용했던 그 미군 무기들을 다 뭐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일부 진행이 됐지만은 그것도 역시 중간에 그 미군이 뭐 한 15억 달러 정도 무상 지원해 주는 걸 약속은 했는데 반 정도밖에 안 해주고 중간에 뭐 다른 걸로 변질이 되고, 그래서 그 이행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국군의 그 현대화 계획도 뭐 이행이 잘 안 되는 상태로 진전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 1971년도에 실질적으로 주한미 7사단이 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보 환경이 미군은 철수한다, 이제 그 한국군의 그 안보는 혼자 책임져라, 또 북한은 뭐 이런저런 그 도발을 자꾸 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는 생각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다. 미군은 뭐 언젠가는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네. 앞으로 80년대에는 한 명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취지로 아마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 1971년도 2년도에 이제 그 번개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번개 사업을 일단 해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야, 이거 뭐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해보니까 되네. 뭐 그런 그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72년도에 쭉 이제 그런 그 안보 상황과 어떤 그 실질적으로 무기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경험과 병행해서 방위산업 육성 회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방산 육성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체제를 갖추고 생산 공장을 또 지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산 육성에 대한 준비도 좀 하고, 또 그 군사력에 대한 그 저번에 뭐 했던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결부시켜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취지에서 막 그때 73년도에 대통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장비 현대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북한의 도발 문제와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아주 절박하게 진행되었던 이런 틈 속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보였던 것 같은데요. 안성환님, 그 당시 1973년도에 현역 장교로 근무하고 계셨었죠? 그렇죠. 예, 벌써 이제 40년이 이제 지나긴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국군의 어떤 무장 수준이나 이 전력이 좀 어땠습니까? 그 북한을 좀 이렇게 압도할 만큼의 이런 수준을 좀 갖고 있었나요? 대략 우리가 율곡 1차 율곡, 2차 율곡, 3차 율곡이 끝나는 92년 말에 남북한 전력 비가 71.5%로 이제 국방백서에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이니까 남북한 그 전력비는 아마도 그 60%대, 우리가 그 북한에 비해서 절반 정도는 미약하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초급장교 시절 그 66년도 월남에 파병할 때 우리가 썼던 그 무기는 M1 소총 속에 전부. 뭐 M1 소총 같으면 여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분들은 다 알지요. 미군 그 체격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총이다 보니까 병사들이 울러매면 그 개머리판 땅에 걸릴 정도의 긴 그런 M1 소총을 가지고 갔고, 또 장교들은 칼빈 소총을 휴대를 했고, 반면에 같이 싸우는 미군들을 보면 M16 이거는 그 기관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작전을 했던 시기고, 또 저희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그 장걸전에서 부비 출입이 많았는데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장걸화를 미군들은 신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밑에 철판이 깔린, 그러니까 부비 출입을 밟더라도 발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모든 것이 군원에 의존하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열악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예. 부 박사님 지금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율곡 사업이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예,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율곡 사업이 이제 제기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남북 전력차가 협격하게 아까 이제 이 차관님 말씀께는 이제 한 절반 정도만 됐다라는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실제 70년도 당시 이게 남북한 이 전력 비교 상황 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방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당시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국방비는 당시 달러 환율로 7.7억 불, 우리는 5.5억 불로 추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국방비 자체가 북한에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력의 그 수준을 아까 퍼센티지로 말씀드렸는데 수량을 한번 중요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210대 전투기를 갖고 있었는데 북한은 598대, 2배 넘는 그런 전투기를 갖고 있었고요. 북한은 이미 잠수함을 4척이나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잠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6.25 전쟁 당시 우리가 많이 열세 있었던 화포조차도 우리는 그 당시 뭐 여러 여건 때문에 우리는 2,000문 정도밖에 없었는데 북한은 6,600문, 엄청나게 차이 나는 3배 이상의 전력 차이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질적으로 좋았느냐?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질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수량이 조금 적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당시는 또 우리가 질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부 박사님 이제 그 국방 8개년 계획 이제 수립되는 과정 이 절차를 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 없었던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율곡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육해공군 각계에서 내놓은 이것 그 전력 증강 계획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계획의 수립 과정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주시죠. 번개 사업을 우리가 71년부터 시도를 해봐서 총포, 탄약, 통신기, 차량 이런 것을 먼저 한번 해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총포나 탄약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밀한 병기까지 생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크게는 우리가 자주적인 그런 어떤 능력하에 자주 국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열정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국제 정세가 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정도의 그 전력 증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율곡 사업은 그 명칭에 대해서도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안병길 차관님, 애초에 국방 8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었는데요. 별도로 이제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중에 붙였거든요. 바로 이제 그 율곡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그 단어를 썼었을 때는 거기에 담겼던 철학이나 좀 의지가 좀 담겨 있을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보안 유지. 그 당시 이제 군사력 건설 자체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은밀하게 추진하려고 보안 유지의 목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율곡 이 선생의 유비무한 정신, 그것도 우리 잊지 말자. 대략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명칭을 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칭 변경이 이제 그러다가 또 계속 이게 율곡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중간에 방위 사업, 개선 사업 또 바뀐 적이 한번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1993년 정말 거국적인 율곡 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방부 쪽에는 회오리 바람이나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기억하고 있지만은 감사원에서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서면 조사까지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때 언론도 계속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율곡 그러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리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명칭을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물론 집행 구조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고쳤던 시기가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에 네, 서 교수님께서 한 가지만 좀 설명 주시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명칭을 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 후보 명칭들이 있었어요. 충무, 또 을지,
뭐 아사달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충무나 을지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국가 방위라는 그런 측면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긴 한데 사전에 준비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율곡의 개념이 제일 적합하다. 뭐 그렇게 해서 선택된 걸로 보입니다. 예, 율곡 이 선생의 기본적인 사상, 거기에 또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까지 같이 결합된 의미일 텐데요.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율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율곡 사업의 주요 내용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서 교수님, 우선 궁금한 것이요. 보통 이제 이 국가 계획 사업을 할 때 보게 되면 5개년 계획 혹은 또 10개년 계획을, 10년 계획을 좀 세우게 되는데요. 1차 율곡 사업은 8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좀 이유가 좀 있나요? 예, 그 당시에 처음에 그 대통령 지시를 받고 수립했던 계획은 그 10개년 계획이었습니다. 1974년부터 1983년까지 10년간의 그 계획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당시에 그 경제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었거든요. 1972년도부터 1976년도까지 경제개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미 추진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77년부터 81년까지 경제개발 4차 5개년 계획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973년도에 중화학공업이 선언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 경공업 체제 가지고는 안 되고 중화학공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화학공업 선언이 나오면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대폭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 그 계획 틀 자체가 뭐 규모 자체가 그 달라지고 했는데, 이 방위 사업을 위한 또 율곡 계획이 이제 그 74년대 출발이 그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이 방위 산업과 같은 것으로 그때는 이해를 했었고, 그 경제개발 계획을 대폭 그 변경시킨 그 중화학공업이라는 그 자체가 방위 산업을 위한 것이었고, 또 그 자체가 또 방위 산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이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중화학공업과 방위 산업의 그 연계라는 측면에서도 맞고 해서 그거를 이제 순기를 조정한 거죠. 그래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4차 요 맞추다 보니까 그 8년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8년이 되게 된 거군요. 율곡 사업의 이제 요지를 보게 되면요. 기본 전략은 한미연합 억제 전략에 둔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부 박사님, 이제 얼핏 들으면 이게 당연한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대 말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닉슨 독트린과 더불어서 미 7사단이 또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 보면은 한미 공조 체제가 약간 좀 어긋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그 자주적인 억제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다시 이제 모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충적으로 한미연합 억제 전략과 그다음에 자주적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이게 약간의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어떻게 율곡 사업에 녹아져 있습니까? 이 한국군 현대화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어떤 구속력이 없으니까 잘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만큼 보조를 맞춰주지 못했죠.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다시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외톨이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그 당시의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식은땀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68년에 또 아까 그 1.1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틀 후에 다시 푸에블로 납치 사건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 숨 돌릴 틈 없이 정세가 돌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정책의 큰 흐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인데, 국제 정치의 흐름, 국내 정치의 흐름, 이게 딱 삼박자가 딱 맞는 시점이 율곡이라는 큰 결단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그 세 가지 흐름을 이제 맞추는 데는 또 정책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 기업가 정신,
없던 데서 만들어내는 이런 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 기업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율곡 사업을 맨 처음 주창하신 분이 이제 이병형 합참 당시 전략본부장이셨고, 그 실무자로서 이재전 전략국장, 임동원 전략과장, 이런 분들께서 우리 자주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국제 정세 보고 해결 문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 흐름이 해결책의 흐름은 이거고, 지금 마침 또 정치의 흐름이 이거니까 큰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3박자, 4박자가 맞춰져 가지고 율곡 사업이라는 큰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제 한미 군사 협력 체제를 지속하면서 그 사이 시간을 벌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또 자주 국방의 의지를 좀 길러보자라고 하는 걸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안병길 차관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소장으로 이제 예편하실 때까지 이제 오랜 이제 군 근무를 하시고요. 아까 뭐 ADD 그 국방부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업체 방진회에서도 이제 상근 부회장을 예. 이제 맡아서 두루두루 이제 그 정부와 또 군과 업체까지 이제 좀 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 중에서 가장 또 정확한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율곡 사업이 여러 분야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 그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내자라고 하는 걸로 지속해 왔는데요. 결국 율곡 사업의 성과 어떻게 평가해 보실 수 있나요? 한마디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율곡 사업의 성과를 설명하려 그러면은 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지상 장비, 해상 장비, 전투기, 유도 무기 등 각 분야에서 정말 그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1차 율곡 그 기간 중에 거의 우리가 필요한 그 기본 병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대부분의 그 군인이 사용하는 기본 병기는 거의 국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밀 무기, 유도 무기, 그 기반 구축 단계에 들어가고, 특히 우리 방산 물자가 해외에 수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탄약 부분, 그건 우리가 국산화율도 높고 아주 오래 전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해가지고 그 방산 물자 해외 수출의 한몫을 담당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K9 자주포 터키 수출, 또 대우에 만든 우리 전투 장갑차는 아주 선진국과 경쟁을 해서 PKO, UN PKO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장갑차를 가지고 평화유지군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때 우리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죠. 하여튼 미국 장비, 영국 장비, 중국 장비 다 제치고 여하튼 가격이나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니까 채택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군함 역시 해외에 수출되고 있고, 엊그제는 전투기까지 지금 인도네시아에 팔려나가는 걸로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외 수출을 통해서 우리 방위 사업이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이건 제 개인적으로 1980년 5월입니다.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가지고 육군사관학 교장을 수행해서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터키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가지고 나누었던 그 대화가 지금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이 되고 자랑스러운 것이, 그 육군 총장은 후일 터키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를 맞이한 그분이 첫 인사가 정말 당신은 가장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 행복한 군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때 화보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예. 그게 뭐냐면 우리 보니까 국군이 날 때 우리가
기계화 부대 행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뭐 전차, 장갑차, 뭐 유도탄 이름 쭉 가는 그 화보를 끄집어내고 이걸 보면서 이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몇 개나 되느냐. 몇 손가락에 끄는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군인으로서 부럽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죠. 이게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 방산 능력의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율곡 사업은 뭐 비리가 있다, 뭐 그 우여곡절이 많고 가시밭길이 많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율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군 전력 방어를 위한 국방 8개년 계획이 이제 마무리될 쯤이 됐는데요. 백령도에서 이제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이후에 율곡 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바로 1974년 2월 15일에 발생한 이 백령도 어선 납치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1974년 2월 15일 인천에서 출항해 백령도 근처 공해상에서 홍어를 잡던 수원 33호로부터 급한 소식이 타전된다. 인천 나오라! 인천 나오라! 북괴함 두 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앞서간 수원 32호는 갑판에 직격탄 한 발을 맞아 침몰 중이다. 수원 33호와 인천 어업 무선국의 교신은 약 6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리고 오후 4시 15분 타전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만다. 해주만 쪽으로 끌려간다. 이 이상 교신할 수가 없다. 서해 5도 해상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무력 도발 행위, 백령도 어선 납치 사건. 대한민국 전 해역이 북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네, 이제 방금 이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백령도 그 어선 납치 사건요. 이제 우리 이제 어선을 그 북한의 이제 군함이 이제 그 격침을 하고 이제 납북한 사건인데요. 서 교수님, 이 사건이요, 이 피해 가족이나 국민들 또 우리 정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럼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1968년대 뭐 1.21 사태, 푸에볼로 납치, 뭐 월남 공세 이런 쭉 그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1971년대 미군 철수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우리 쪽에서는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한편 북한 쪽에서는 당시에 그 지상군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병력을 앞으로 당겨서 배치시키면서 또 그 증강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했고요. 또 유도탄 프로그 미사일 또 전진해서 배치를 하고 또 해군 쪽에서도 북한 해군 서해 쪽에 함대 사령부를 그 창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해 쪽에 있던 그 선박에다가 유도탄을 장착하는 그런 그 작업도 하고 또 공군 쪽에서는 그 황해도에 그 당시로서는 최신의 그 기종인데 미그 21기를 전진해서 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상황적으로 뭐 각종 도발을 하면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월망은 패망하고 그러면서 북한은 그 병력을 앞으로 쭉 당기면서 계속 최신의 장비로 증강을 시키는 이런 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1973년도 12월 달에 그 판문점에서 있었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서해 5도가 현재 법적으로 유엔군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해역은 우리 거다. 자기들 거다. 그러니 백령도나 이거 서해 5도에 출입을 하려면은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검문 검색하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 이게 무슨 그 생트집이냐 뭐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나 그러면서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보신 이제 수원호 납치 사건이 곧 한 2개월 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나 그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북한이
백령도와 그 서해 5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갖고 있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긴급하게 지시를 하죠. 서해 5도로 요새화 시켜라. 그래서 그 지하 그 요새를 구축하고 뭐 비상 그 식량을 준비하고 그 섬에 있는 그 예비군하고 학도호국단 학생들한테까지 그 M16 그 당시 그 우리가 구식 그 M1 소총을 갖고 있다가 미군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 M16 소총을 공장을 만들어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는데 전방에 그 군인들에게 주기도 전에 저 백령도에 있는 학도호국단하고 예비군에게 M16 소총을 지급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시제 단계에 있었던 그 105mm 국산 개발한 그 번개 사업 통해서 개발한 105mm 포 열문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시급한 정도가 정말 이 돌을 뭐 거의 목에 찬 상황이고 장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방위성금 모금을 하자. 이런 그 생각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방위성금이 모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예. 방위성금 하면 지금 아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 그때 성금 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 차관님 그때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그게 썩 좋지는 않았을 텐데요. 살기도 좀 많이 좀 어려웠을 텐데요. 이 방위성금을 내자는 그 운동에 국민들이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나요? 적극적으로 호응한 거죠. 그 우리 국민은 IMF 때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그 놀랄만한 결집력을 가집니다. 그때도 방위성금이 짧은 기간에 대략 한 161억 정도 모금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40년 전에 161억은 오늘이 161억이 아니죠. 그 당시 우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모두가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모아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우면 뭐 뒤로 하더라도 나라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제 예. 성금이 162억 3천만 원 정도가 거쳤다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도 이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또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 차관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요. 예. 근데 그렇게 모아진 방위성금이 실제 또 어떻게 잘 사용이 좀 됐나요? 방위세로 또 조성됐던 율곡 예산 그 뒤에는 또 정부 예산에 고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국민의 혈세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남다른 그 각오를 가지고 그 소홀히 하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알뜰하게 쓰여졌습니다. 정성어린 방위성금으로 국력을 키웁시다. 1974년 전국적으로 방위성금 모금이 시작됐다. 정부 예산 규모를 넘어서는 율곡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정재계뿐 아니라 학생, 교직원, 가정주부, 해외 교포들까지 모두가 국가 안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냈다. 방위성금 모금 첫 해인 1974년 이렇게 모아진 금액은 법인 및 개인이 33억 7천만 원, 해외 동포 3억 7천만 원, 언론기관 모금액이 18억 5천만 원. 2년간 모은 방위성금은 모두 합쳐 161억 3,100만 원, 1975년 국방비의 22%에 해당했다. 방위성금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 바치는 정성이에 조금이라도 허실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모아진 방위성금은 고가의 장비라 구입할 수 없었던 공군과 해군 전력 보강에 우선 투입됐다. F-4D 팬텀 전투기 5대를 투입했으며 해군 고속정을 건조했다. 방위성금은 율곡 사업을 시작하는 데 가장 요긴하게 쓰인 종잣돈이었던 것이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쳤던 요 경험.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기반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구체적인 예로 이제 방위성금의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서 교수님, 70년대 우리의 이 방위산업과 이 국가 안보의 역사에서 이 방위성금이 갖고 있는 의미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방위상금은 한마디로 그 당시 그 온 국민들께서 이 안보 위기에 대해서 국가 방위를 해야 된다는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동참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데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학생들까지도 다 참여를 했고요. 해외 동포들도 모금에 참여를 했고, 뭐 각 언론사들이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 국민적으로 참여한 그런 데 의의가 크다 그렇게 보고, 또 실질적으로 두 번째는 그 방위력 개선 사업, 그 율곡 사업의 그 종잣돈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잣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요긴한, 출발하는데 굉장히 요긴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데, 사실 아까 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75년도에 우리 그 국방비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 그 율곡 사업에 쓰인 비용이 약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위상금으로 모은 액수가 74년도, 75년도 2년 동안 16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율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율곡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주 그 굉장한 탄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부 박사님께도 이제 같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방위성금과 이제 우리 방산 그다음에 국가 안보에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물이 아무리 해도 이 펌프질을 해서 우물이 나오게 하려면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 심정적으로 국민의 아까 그 정성이 모아진 그 돈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요새는 초등학교입니다만은 국민학생이었는데 방위성금 이제 모금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그 갖다 드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돈들이 모여가지고 율곡 사업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오늘날의 한국군이 있게 한, 선진 정예 강군이 있게 한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종잣돈 역할, 또 마중물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했는데요.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한 이 국민들의 정성이요, 단순하게 성금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75년 이제 방위세로 이게 지금 다시 또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서 교수님, 이제 이런 그 방위세 어떤 세금이었나요? 예, 그 방위성금은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종잣돈 또는 그 마중물 정도의 그 규모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그 1975년도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그 군에 대고 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올해는 병사를 사움꾼으로 준비시키는 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요. 그런데 그 전에 74년도 그 11월 달에 뭐가 발견되느냐 하면은 고랑포에 땅굴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75년도에 넘어오면서 3월 달에 철원에 그 제2 땅굴이, 그 대규모 땅굴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975년도에 4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월남이 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우리로서는 안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욱더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월남이 폐망된 걸 보고 바로 그 다음 달 5월 달부터 이 방위세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위세를 부가세 형태로 해가지고 뭐 이거를 일반 재원세로 하기는 좀 부담이 크니까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에 좀 부과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방위세법을 제정을 하자 해서 5월 달에 착수를 해서 7월 달에 제정을 해요. 이거 뭐 아주 2개월 만에 그 입법이 이루어지는 아주 초스피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세가 가져온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GNP의 약 2% 정도 증대시키는 국방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GNP 대비 그 국방비가 약 한 3%, 4% 수준 정도 됐었는데, 이 방위세가 추가적으로 그 확보되면서 약 2% 됐으니까 6% 합해서 한 6% 정도의 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방위세는 전적으로 이 전력 투자비 율곡 사업에만 투자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조금 그 여유가 생겨서 일반적인 뭐 국방 운영비에도 좀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최초 당시에는 1985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시한을 정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90년도로 두 번 그렇게 연장이 되죠. 그래서 1990년도까지 그 징수 그 기한이 정해져서 그때 1991년도 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91년도 당시까지 모금 그 징수된 액수가 약 16조 정도로 그렇게 아마 기록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까지 최종적으로 징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징수된 것은 말하자면 체납됐거나 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제 한 것이 총 토탈하면 한 18조 정도 그 징수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차관님, 이제 이 그 방위세의 중요함을 이제 그 누구보다도 이제 많이 이제 실감을 좀 하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3만 달러의 국민 총소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과요. 1975년도에는 그 이제 GNP가 이제 2,000달러 정도밖에 좀 안 됐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이 방위세 부과라고 하는 것이 그닥 이제 조금 여유롭지도 않았을 텐데요. 이 그 방위세 부과가 그 당시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계획된 그 율곡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우리 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초기에 조금 여유가 있었던 우리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 방위세 덕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도 예산 투쟁이라고 우리 그 얘기를 했는데 경제기획원 쪽은 또 다른 데 쓸 데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려고 그러고 우리 또 이렇게 특히 그 전력 증강 예산 같은 것은 이 중간에 이게 줄어들고 되면은 계획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투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위세가 걷어질 때는 상당히 희월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방위세가 우리 율곡 초기 그 율곡 사업을 진행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예, 저 같은 질문도 이제 부 박사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방위세 부과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 이제 안보 발전에 어떻게 조금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 방위세가 그 신설됨으로써 이 율곡 사업의 어떤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그 물질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그 지도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조세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그 안보 상황이 워낙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순응을 해줬고 그것을 또 공직자, 군 관련자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집행한 그런 상황이죠.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율곡 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위성금에서 방위세까지 이렇게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정성을 모아서 만든 것을 갖고요.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율곡 사업. 다음 이 시간에는 율곡 사업의 집행 과정과 성과, 그리고 꼭 따져봐야 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첨단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